예, 지난주에 다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증시 3,500까지도 가능하다, 이론상 가능하다, 가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후에 뭐 좀 난리가 났죠. 소란스럽기도 했고 여러분들 쪽에서도 뭐 전화도 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라카미가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더 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우라카미가 지금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죠. 그래서 장세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이 4가지 단계를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돌려가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도 계절처럼 뭐 사순환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금리와 경제 실적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순환성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한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4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고점, 다시 고점에서부터 바닥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 4가지 단계의 흐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위치인지 또 국내 경기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인데요. 1단계 부분은 금융장세라고 합니다.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를 하고요. 불경기에 따른 뭐 금리 인하 혹은 저금리 지속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뭐 금융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드물죠. 오히려 전문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작은 부분은 뭐 저금리 지속에 따른 채권에서 주식시장 쪽으로의 위험자산 쪽으로의 이동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1단계 금융장세인가? 그렇지는 않죠. 이제는 벗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단계 실적장세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금리 부분은 상승 추세 전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국내 증시, 국내 시장이 어떻게 금리를 인하했는데 금리 인상 얘기가 벌써 나오느냐. 이 부분은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 그리고 영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했을 때 불황 속의 흑자다라고 할지라도 어찌됐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시점에서는 미국 금리에 국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 거의 좀 불가능한 현실에 가깝습니다. 일단 환율 부분도 영향이 있고요. 어찌됐건 그러한 부분에 같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상승 추세 전환 부분은 경기 회복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고요. 기업 실적 호전 부분은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여러 기업들이 뭐 이제부터는 4월 들어서면서 어닝 시즌에 이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데 1사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일반 투자자는 그 경기가 개선되는 부분,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체감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뭐 시장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4월 이후에 2분기에 실적 개선폭이 나오고 경기 개선에 대해서 뉴스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점진적인 참여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투자는 뭐 2단계 내에서 1단계, 2단계 또 2가지 분류를 한다면은 1단계 지금 단계 정도에서는 계속해서 매집 그리고 향후 뭐 2, 4분기의 중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는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다우 이론과 비슷하죠. 차익 실현을 점진적으로 단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수익률의 극대화 장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는 뭐 역금융 장세 이러한 부분은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정점에 달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국내 증시에 대해서 고공행진이다 혹은 국내 경기 대비해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경기가 과열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리 자체는 뭐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 경기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그런 추세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뭐 자금이 이동이 되면서 오히려 기업 실적 부분도 자금 악화라든가 또 실적 부분의 둔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경기가 과열권에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표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대세 하락기를 뭐 인식을 못하고 그러니까 고점을 형성을 하고 추후에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뭐 손실을 확대시키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다시 얘기한다면 일반 투자자가 2단계 말부터 해서 3단계까지 해서 집중적인 매집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 부분이
차익 실현 마무리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 역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누적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다. 그렇죠? 2년 만에 10거래 이상의 순매수도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200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지분율도 6% 이상을 증가시키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3단계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뭐 4단계냐? 역시 바닥권으로 인식되는 4단계냐? 그것도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한번 놓고 보시면서 지난주에 다우 이론을 통해서 일단 가설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2006년도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는 3,500포인트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다른 데이터를 놓고 판단을 하시더라도 현재 시장이 고점을 인식할 시장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또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신용입니다. 신용. 신용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왜 신용에 대해서는 광고하느냐. 지금 신용이 개인이 과열된 상태 아니냐. 막 신용을 지금 사서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그렇게 과열된 시장인데 이게 어떻게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신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 드릴 텐데요. 뭐 신용융자 이런 건 아시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꼭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신용 매매에 관련된 내용도 이 부분 많이 아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 담보 유지 비율. 뭐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40%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 증권사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그 담보 유지 비율에 대해서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계산 방식은 신용 금액 대비해서 원금 플러스 신용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나오는 담보 비율이 140% 이상 돼야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뭐 신용 매매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신용 잔액 부분이 3월 31일자 기준입니다.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합산을 해서 6조 4,705억 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신용 잔고가 쌓여져 있다. 이거 당연히 과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2010년까지만 보시고 그 앞전을 안 보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용이나 그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금리, 유가, 환율 모든 부분을 최소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놓고 보신다면은 시장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용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뒷부분에 이 부분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코스피 신용거래 대주잔고 보면은 2004년도에 급격히 줄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개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고점 아니겠느냐. 이것도 조금은 무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일단 아니기 때문이고요. 자, 다시 신용 부분 봅니다. 이 부분 자세히 놓고 보시면요. 98년 이후부터입니다. 98년 이후부터 이 데이터를 다 뽑아 나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급격히 2006년 이후, 2007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왜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 못하시고 신용을 말씀하시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왜일까요? 이 부분이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 정책이 미수에 대해서는 지수 부분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들의 미수 부분 깡통 찰 수도 있다. 그래서 걱정을 해줘서 한 것이 미수를 중단시키고 신용을 확대해줘라. 좀 어찌 보면 좀 웃기죠. 죄송합니다. 웃어도 죄송한데 말이 됩니까? 미수를 뭐 3거래일자리 폐지시키고 신용을 한도를 확대해줘라. 어찌됐건 간에 신용으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몰렸냐면요. 미수매매 이것도 나중에 자료 한번 보시고요. 증권사별 신용거래 현황입니다. 그 당시 2007년도 6월 20일자 자료인데요. 여기 놓고 보시면 우리투자증권 지금은 이제 뭐 NH로 지금 바뀌었죠. 그런데 1조 3,370억 원이 신용거래 잔액으로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62%. 물론 지금 기준에서 뭐 우리투자증권이나 대우증권 이런 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본을 3조 이상으로 다 확충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높은 비율의 신용. 왜? 미수를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전체 증권사 부분을 이렇게 해놨는데 맨 밑에 보시면은 2007년 3월 말 기준 신용 한도는 자기 자본 40%나 혹은 5천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만을 유지를 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놓고 보신 뭐 우리투자증권 같은 게 1조가 넘었고요. 그리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8,400억이 넘었는데 신용한도를 5천만 원 이상으로 못 주게 돼 있으니까 3천만 원 이상을 지금 3천억 원 이상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고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신문 기사도 뭐 나중에 다시 보세요. 신문 기사도 보시면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홈페이지,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신용 우리 더 이상 못 해드립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장 안 됩니다. 이런 팝업창이 막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신용에 대해서 2007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그냥 뭐 보여드렸는데 이거 다시 또 써놨어요. 뭐 2003년도 카드 대란도 있고 뭐 2004년도 외국인 지분 얼마까지요? 43%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펀드 가입이 급증하면서 어떻게 됐죠?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고가 국내형만 73조가 넘었습니다. 얼마에서부터? 2004년도에 4조 5천억에서부터 73조.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그리고 해외형까지 포함한다면 140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미수를 못하다 보니까 신용으로 자금이 몰렸던 겁니다. 물론 이게 뭐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부분이 미국 쪽의 서브프라임 때문에 감추어져 버렸어요. 어찌됐건 뭐 서브프라임이 없더라도 충격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쭉 한번 놓고 보시죠. 신용 잔고는 여전합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지금 국내 시장에서 신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6조 4천억 정도 됐었죠. 그렇다면은 바로 직전 연도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어찌됐건 간에 5조 원대 이상의 신용이 있었습니다. 잔고가. 그럼 증가한 게 얼마예요? 1조 이상의 증가입니다. 1조 정도 증가? 올해 외국인들이 내리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할 때가 2조 가까운 순매수예요. 1조 7천억 정도 되죠. 그렇다면은 그 물량 폭탄은 사실상 단기적인 충격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신용에 대한 문제 부분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대세 하락이라든가 혹은 고점 인식을 갖고 뭐 방어적인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다소 오버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걱정하셔야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5월 말, 특히 6월 4일부터 해서는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대가 되죠. 30%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신용 증거금, 담보 비율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금을 갖다 메꾸든지 아니면 주식을 매도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신용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악화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단기적인 악화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주식 가격 제한폭 변화입니다. 이런 부분도 뭐 한 번만 알고 계시면은 그 다음에는 뭐 굳이 아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95년부터 해서 뭐 정액제에서부터 계속 그 상한가 확대했던 부분. 그리고 이번에는 뭐 좀 굉장히 강하게 2배로 확대를 시켰는데 어찌됐건 뭐 예전에 이런 식으로 상한가 부분이 형성돼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 이 부분이 되겠죠. 담보 유지 비율, 신용 금액 대비해서 원금 플러스 신용 금액인데 계산은 차분하게 뭐 100만 원만 넣어보시고 한번 대비를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한가가 30%라고 했을 때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신용 한도 비중을 낮출 겁니다. 굉장히. 낮출 수밖에 없고 현재 신용 부분에 대해서도 상환 연장을 해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일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십시오. 다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추세가 무너진다. 이러한 부분은 절대 배제를 하시고요. 오히려 마지막으로 그림 2개만 딱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 놓고 보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도 한번 가져가 보세요. 어떤 거라면요. 이런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국내 시장이 2,000포인트 위쪽에 올라서면서 거래대금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거기에 증권주들, 캔들 공부하면서 뭐 대우증권 이렇게 갖고 나왔었잖아요. 그런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의 수혜 그리고 거래대금의 증가에 대한 수혜, 거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코스피 가격 제한폭을 확대했을 때 12%에서 15%로 확대한 98년도 요 기준에 거래대금은 이렇게 증가를 많이 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때 당시에 뭐 아직까지 큰 화랑은 아니었습니다만 2005년도 기준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12%에서 15%에 확대했을 때 거래대금 증가가 눈에 띄었다.
다시 얘기한다면 유동성 장세 속에서 잠시 좀 거래 대금이 멈춰있던 부분이 2,000포인트 위에서 살아났죠. 이 부분이 신용에 대한 충격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상한가의 확대폭에 대한 악재 요인만을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꼭 같이 놓고 해석하시라는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이만큼에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